제가 신입사원이나 경력직 사원들에게 강의를 할 때마다 꼭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인데 놀랍게도 대다수의 답변이 거의 비슷합니다. 건물주가 되고 싶어요. 부자가 되고 싶어요. 대략 90%의 사람들이 이런 답변을 하더군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자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이 쉽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곰곰이 생각하다가 겨우 나오는 답변이 돈이 많은 사람, 필요한 걸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부자는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일까요? 사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부자의 개념은 단순히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자는 단순히 자산의 크기로만 정의될 수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는 부자가 되기 위한 마인드셋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오늘은 부자의 정의와 부자가 될 수 있는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볼 겁니다. 그리고 부자가 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까지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적 성장을 돕는 책읽코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한 번쯤 고민해봤을, 그리고 꼭 알아야 할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부자 이꼴 돈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얼마나 많은 돈이 부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보통 금융업계에서는 순자산 10억 원 이상을 가진 사람을 부자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순자산입니다. 순자산이란 내 모든 자산, 현금, 부동산, 주식, 자동차 등에서 빚진 부채를 뺀 금액을 얘기합니다. 즉, 통장에 현금 10억 원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부동산, 주식, 예금, 차량 등을 합친 후 빚을 뺀 실질적인 자산이 10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뜻? 예를 들어볼까요? 자산 목록 거주 중인 주택 8억 원, 자동차 5천만 원, 예금 및 현금 1억 5천만 원, 주식 및 기타, 투자자산 2억 원, 부채 목록으로 주택담보대출 2억 원, 기타 대출 5천만 원. 이 경우 총자산은 12억 원, 총부채는 2억 5천만 원, 순자산은 12억 원 마이너스 2억 5천만 원은 9억 5천만 원이며 결론적으로 아직 10억이 안 되니까 이 사람은 금융업계에서 말하는 부자 기준에는 못 미칩니다. 즉, 돈을 버는 것만큼 중요한 건 빚을 최소화하고 자산을 증식하는 것.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돈이 많기만 하면 정말 부자일까요? 우리는 흔히 돈이 많으면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돈이 많아도 돈 때문에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건 진정한 부자일까요? 예를 들어 연봉이 2억 원인데 매달 대출 이자와 생활비로 1억 8천만 원이 나간다면 남는 돈은 고작 2천만 원. 반면 연봉이 8천만 원인데 매달 들어가는 비용이 4천만 원뿐이라면 이 사람은 4천만 원을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 중 누가 더 부자일까요? 당연히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그러면 단순히 순자산 10억 원을 넘기면 부자가 되는 걸까요? 그렇다면 부자의 진짜 기준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부자의 기준,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진정한 부자란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진짜 부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유지하면서 원하는 삶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들고 시간이 지나도 자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람. 이게 바로 진짜 부자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도 공감하시나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부자들은 어떤 방법으로 부자가 되었을까요? 현실적으로 부자가 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2024년 KB금융 한국부자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순자산 10억 이상의 부자들이 부자가 되었던 방법으로 1위가 사업소득으로 부자가 된 32.8%이고 2위가 부동산 투자로 26.3%이며 그 다음 상속 및 증여로 부자가 된 비율은 18.1%이며 그리고 금융, 투자, 주식, 펀드, 채권 등으로 부자가 된 비율은 14.3%이며 마지막으로 근로소득 8.5%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요약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부자가 되는 길의 1위는 사업 운영이고 2위는 부동산 투자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먼저 근로소득만으로는 부자가 되기 어렵다는 점이며 부자가 되려면 사업을 하거나 부동산 투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유리하다이며 금융투자인 주식 등은 보조수단일 뿐 주된 부의 축적 경로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반인이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부동산 투자입니다.
부동산은 단순히 거주하는 공간이 아니라 자산을 증식하고 경제적 자유를 얻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을 전략적으로 매입하고 활용하면 장기적으로 상당한 자산 증식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오늘의 주제인 부동산 투자 전략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며 이와 관련하여 여러분께 유용한 팁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몇 년간 저는 직장 내 후배들의 주택 구매 패턴을 유심히 관찰해 왔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저희 세대와 달리 요즘 젊은 세대는 결혼 후 신혼집을 마련할 때 무조건 신축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며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는 신축 아파트 구매라고 생각하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 정답일까요? 구축 아파트를 먼저 사는 전략이 더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신혼가정을 꾸미기 위해 본인이 모아둔 1억 3천만 원, 배우자의 저축액 5천만 원, 부모님의 지원 1억 원, 처가의 지원 5천만 원을 합쳐 총 3억 3천만 원을 마련했다고 가정했을 때 6억 6천만 원. 신축 아파트와 3억 3천만 원 구축 아파트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할까요? A. 6억 6천만 원짜리 신축 아파트 구매, 대출 3억 3천만 원 월이자 200만 원, 5년 후 아파트 가격 10% 상승 7억 3천만 원, 5년간 이자 및 원금 상환액 1억 2천만 원, 실질적 자산 증가 효과 마이너스 1천만 원. 비구축 아파트 구매, 3억 3천만 원짜리 구축 아파트, 구매 대출 없음, 월 저축 가능 매달 200만 원씩 적금 가능, 연 3% 복리 5년 후, 저축액 1억 3천만 원, 5년 후 아파트 가격은 구축 아파트 가격 10% 상승 3억 6천만 원, 실질적 자산 증가 효과 총 1억 6천만 원. 두 아파트 구매를 비교해보면 B가 A보다 약 1억 7천만 원이나 더 많은 자산을 형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B는 대출 부담이 없어 이후의 투자 기회에도 훨씬 유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의 장점으로는 상대적으로 유지보수 비용이 적고 입주 후 생활 만족도가 높으며 선호도가 높아 재판매 시 유리하며 주차 환경이 좋습니다. 신축 아파트의 단점으로는 초기 구매 비용이 높아 대출 부담이 크고 대출 상환으로 인해 저축할 여력이 줄어들며 부동산 가격이 내려갈 경우 금융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축 아파트의 장점,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진입 가능하며 대출 부담 없이 여유롭게 저축 가능하고 시간이 지나도 신축과 비슷한 비율로 가치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축 아파트의 단점, 리모델링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고 신축에 비해 생활 편의성이 다소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주차 환경이 좋지 않으며 입지에 따라 선호도가 낮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A와 B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신축 아파트를 무리해서 구매하는 것이 반드시 최선의 선택은 아닙니다. 신축은 더 큰 상승폭을 가질 가능성이 있지만 대출 상환으로 인해 실제 자산 증가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반면 구축 아파트를 선택하여 초기 금융 부담을 줄이고 꾸준히 저축하여 금융 자산을 함께 늘리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부동산 가격 상승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 부담을 줄이고 저축과 투자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예측할 수 없는 변동성이 크므로 퇴출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자산을 안정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투자 방법입니다. 그래서 책 읽고는 다음과 같이 구축 아파트에서 신축 아파트, 작은 평수로 점프하는 전략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B와 같은 방식으로 부동산을 운용한다면 자산을 점진적으로 늘려 신축 아파트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5년 후 B는 구축 아파트를 3억 6천만 원에 매도하고 모아둔 1억 3천만 원을 더해 총 4억 9천만 원의 자금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 돈을 활용하면 25평대 신축 아파트인 평당 2천만 원 기준 총 5억 원의 아파트를 추가로 1천만 원만 보태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추가 자금 1천만 원만 보태면 됩니다. 이후 5년간 또 추가 저축을 통해 다시 자산을 늘려가고 이후에는 더 큰 평수의 신축 아파트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점진적인 자산 증식을 꾀할 수 있습니다. 즉, 처음부터 대출 부담이 큰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구축 아파트에서 시작해 점차 신축 작은 평수로 이동하고 다시 여유가 되면 3평에서 5평 정도 증가하여 이사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부동산 투자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이사를 두려워하지 마라.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사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원래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 익숙해지면 변화를 꺼려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투자는 적극적으로 움직이며 더 나은 기회를 찾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실제로 부자들은 이사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자신의 재정 상태와 시장 흐름을 고려해 최적의 시점에 부동산을 매매하며 자산을 늘려갑니다.
우리도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주거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구축 아파트를 시작점으로 삼고 점진적으로 신축으로 이동하는 방식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자산을 증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저는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신축과 구축의 차이를 현실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 드렸습니다. 핵심은 처음부터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 대출 부담을 지기보다는 구축 아파트에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자산을 증식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많은 돈을 버는 것보다 그 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이 중요합니다. 무리한 대출을 끼고 신축 아파트에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구축을 활용한 점진적 자산 증식 방법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부동산을 통한 자산 형성을 고민하고 있다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다 안정적인 투자 방법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성장과 저의 성장이 함께하길 바라는 저는 책일코였습니다.